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살과 폭력이란 주제로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자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없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의 자살률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부모나 환경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그만 멈추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자살이란 무엇일까요? 자살이라는 단어의 한자에서 보듯이 스스로 죽일 살자를 써서 스스로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에서 자살은 suicid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역시 라틴어의 sui, 즉 자기 자신과 shadow, 죽이다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즉 자살이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즉 의도적으로 끊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행하는 것이지만 원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될 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구조 요청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70% 이상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없어도
강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충동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의미는 자살의 순간을 잘 견뎌내면 그 이후에 오히려 잘 살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을 늦추거나 자살 시도를 하지 않도록 누군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자살의 원인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 관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불화나 성적으로 인한 미래 불안 혹은 실연 등이 원인이 되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년기는 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뉴스에서 40대 가장이 실직해서 혹은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는 경우 등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년기에서는 죽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노화나 질병과 관련되어서 혹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데 노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별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매우 자주 보았던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인데요. 15년간 부동의 1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입한 라투아니아에게 잠시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까지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성과 젊은 층의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OECD 평균인 11.3명을 훨씬 웃도는 24.6명을 나타내었는데요. 작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3,77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2018년에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2018년도부터 2022년 내년까지인데요. 이렇게 수립을 했어요. 이 계획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16년 기준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은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서 자살의 재시도를 막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활동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살 위험도, 알코올 사용 문제, 우울감이 호전되고 자살 생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자살 문제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법적으로 구축되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살 의도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치료 가능한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70% 이상이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요. 정신질환의 편견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가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중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은데요. 최진실 남매, 이은주, 구하라, 개그우먼 박지성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살률이 확 줄어들겠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이므로 그에 대한 단서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나 행동, 미래나 죽음을 암시하는 말 등의 표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알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드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 중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의 양극단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그 마음을 좀 잡아달라고 SOS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살은 주변에서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것이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절망으로 빠져드느냐가
자살 시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므로 자살의 강력한 예측 인자는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에브리타임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플 1순위라는 말을 듣고 접근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재학생 인증을 해야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어서 자유롭게 학교나 대학생활 관련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작년에 그 에브리타임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죽고 싶다라고 호소하는 학생에게 일부 익명 사용자들이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죽고 싶다는 말만 하고 못 죽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종용하는 악플을 달았고 그 학생이 결국 자살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한 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내가 쏟아내는 말이 반대로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에게 쏟아붓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죽으라고 종용할 수 없겠죠. 물론 실명 공개라고 하면 그렇게 못했겠죠.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날카로운 빗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쿡 찌르는 이런 말을 서슴지 않을 때 그 칼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은 평소에 우울증을 알아왔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자살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죽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어떡해,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글이 올라오거나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면 가볍게 넘기거나 뭐 죽으라고 종용하는 건 더더욱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자살자의 특성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죽고 싶다와 살고 싶다가 끊임없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선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고통이 있겠죠.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빨리 끝나고 싶다는 바람과 누군가가 자신의 이 고통을 알아봐주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구조 바람이, 양가 감정이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기울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편견과 실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살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살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의 유형이 따로 있다? 아닙니다. 자살 위험이 높은 집단은 있어요. 그러나 자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일반적인 특성은 없습니다. 누구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할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한번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은 영원히 자살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자살은 위기의 특성을 갖는데요. 대부분 특정한 기간에 자살을 하려고 하고요. 그 위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은 다 우울증 때문에 죽는다? 아닙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할 확률이 높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우울증 자체보다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 생각과 계획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발견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주변에서 장난이나 농담으로 넘기는 경우에도 도움받지 못한 절망감으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어요.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누군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면 화를 내면서 나중에 그 사람을 원망한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방어적이고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진정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고통을 나누면 나중에는 고마워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살을 조장한다? 아닙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고립감이 감소되고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증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살에 대한 편견과 실제를 알아봤는데요. 앞서도 말했듯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들일까요? 평소에 괴로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평온해진다면 주의해야 될 신호입니다. 평안해졌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긍정적으로 해소되었다기보다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자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뜻이니까요. 대부분의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알립니다. 그러나 자살 시도 요인에 대한 심층 탐색은 미루도록 합니다. 자살 의도는 직간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대되는 행동 양상에서 불안 증가, 불편감, 주의 집중력 저하, 식욕 부진, 신체화 등의 미묘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의 원인인데요. 우선 생물학적인 이론입니다. 우울, 생리적 변화 및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의 변화와 자살 행위를 연관시켜서 조사한 연구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전두엽 피질에서 세로토닌 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 내장 조직, 혈소판, 비만세포에 들어있으며 뇌에서는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감정이 불안정해져서 근심, 불안, 우울에 빠지기 쉬우며 충동적인 성향이 잦고 자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불면 등 수면 장애도 유발하고요. 식욕이 커져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에서 세로토닌이 결핍되면 남성은 충동성이, 여성은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아드레날린 체계 조절 부전으로 인한 과활성과 스트레스 지속으로 인한 노아드레날린의 고갈과 결핍이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족에 자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자살 자체가 유전한다기보다는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과적 질환의 유전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프로이트는 공격성을 외부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살이 일어난다고 설명했고, 메닝거는 타인에 대한 분노에서 야기되는 전도된 타살, 즉 후굴된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페니켈은 자살이 자신을 학대하는 초자아로부터 야기되는 죄책감이라고 하였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의 정신 역동을 살펴보면 기본 핵심은 절망감입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고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기 파괴 욕구와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갈등을 일으키는 양가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절망에 대한 원인을 자신으로 향하게 하면서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데 때로는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상생활의 충격이나 어려움에 당면하면 일반인들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어하고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90% 이상이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결과이죠. 대인관계적 견해에서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 불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삶의 갈등과 양가 감정을 느끼고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서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이론입니다. 에밀 뒤르갱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증가한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가치관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파생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살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회적 통합이 지나치게 약할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이기적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유대가 끊어져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지지체계를 잃음으로써 고립과 소외감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이타적인 자살로 개인이 사회 집단과 지나치게 통합되어서 사회를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로 의무감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미카제가 있는데요. 가미카제라는 말은 신의 바람을 뜻하는 말로서 원래는 1281년 몽골이 일본을 침공했을 때 들여닥친 몽골 함대를 우연히 침몰시킨 태풍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투기에 폭탄과 여분의 연료 탱크를 실은 뒤 목표물로 돌진하는 거예요. 이때 폭격기의 조종사는 목표물을 명중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다는 정신으로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에는 아노미적 자살이 있는데 이는 개인의 기대와 욕망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무규범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난한 사람이 벼락부자가 된 후 자살을 하거나 경제공황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후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숙명론적 자살인데요. 이는 사회적 규범의 정도가 높은 사회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구성원들에 대한
대한 사회의 통제력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유일한 탈출구로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무기징역 죄수의 자살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사회 문화의 속성에 따라서 자살 유형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살을 금기시하는 종교를 가진 국가나 이혼율이 낮은 사회는 자살률이 낮은 반면에 급속한 경제사회 발달로 혼란을 빚는 국가 혹은 이민자 그룹에서 적응 곤란의 문제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의 사회적 요인으로서 베르테르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필립스는 1947년부터 1968년까지 뉴욕타임즈에서 유명인의 자살을 다룰 때마다 그 다음 달에 자살률이 12%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특히 미디어가 요란하게 다룰수록 모방 자살이 증가함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에 필립스는 1774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발간된 직후 약 40명의 젊은이가 베르테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살하였던 사건을 비유해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자살자들은 소설 속의 베르테르처럼 정장을 하고 부츠, 파란 코트, 노란 조끼를 착용한 뒤 책상 앞에 앉아 권총 자살을 하는 등 베르테르의 모든 것을 흉내냈어요. 괴테는 독자들에게 제발 플리즈 베르테르를 따르지 말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이 책은 한동안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금서가 되었습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는 주인공의 특성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젊은이의 자살을 크게 보도하면 젊은이들의 자살과 차량 사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노인의 자살을 크게 보도하면 노인의 자살과 사망률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똑같이 고민에 빠진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로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을 기점으로 이전 53일 동안 45명이 자살을 한 데 비해서 이후에는 23일간 49명이 자살을 했어요. 당시 20대 자살자 수가 이은주의 자살 이후 15명으로 그 전에 7명에 비해서 급증했고요. 과거에는 의사 비율, 즉 목을 매서 죽는 방법이 절반을 조금 넘는 53.3%였지만 이후에 79.6%로 집계되어서 10명 중에 8명꼴로 이은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어가 얼마나 자극적으로 자살에 대한 내용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미디어는 파파게노 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파파게노 효과란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하면 자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뜻하는데요. 파파게노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연인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할 때 요정의 도움으로 죽음의 유혹을 극복하고 연인과 재회한다라는 일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수십 년째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며 전 국민이 다 함께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선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칭찬 먹었어, 욕 먹었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인사할 때도 밥은 먹었니?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해요. 또한 죽는다라는 표현 역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이런 식으로 죽겠다라는 표현 또한 어떤 행위나 형용사의 최상급의 의미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죽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도박으로 수억 대의 빚을 진 사람이 죽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죽음을 암시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는 뜻인지 죽을 만큼 힘들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자살 관련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행동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살과 관련된 명확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자살과 관련된 치료적 접근이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살 표시, 자살 제스처인데요. 일반적으로 치명성도 낮고 자살 의도도 낮은 자기 손상 행위를 말합니다. 즉 실제적인 자기 파괴의 목적보다는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자살 행동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살 위협인데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해 행위를 하진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자살 행위나 다른 자살 관련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나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실제 자살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언어적, 비언어적 자살 단서를 보이며 이는 양가 감정의 표현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살 시도는 죽을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해가 되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시도하는 것으로서 방해받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는 자살 행동을 뜻합니다. 자살 수행은 완결된 자살이라고도 하는데요. complete라는 단어가 완성된, 마친, 완료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자살 단서를 놓치거나 무시한 결과 자살이 성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자살과 정신 및 신체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정신질환자들의 자살 위험률은 일반인에 비해 3배에서 12배 정도 높으며 이 중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초기나 회복기에 자살 경향이 높습니다. 조현병의 약 10%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알코올 의존자의 약 15%가 자살을 하는데요. 대부분 우울증이 동반됩니다. 과거 자살 기도 여부 또한 자살의 위험 요인인데요. 자살 시도를 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또 비슷한 위기나 불행이 찾아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자살과 연관성이 높은데요. 신체 질환이 만성화될수록 일상 기능의 장애, 부정적인 예우로 인한 우울증이 증가하게 되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특히 신경증적 질환이나 종양 환자의 경우 질환으로 인한 기능장애나 통증으로 인해 자살하기 쉽고 청년기에 에이즈에 걸린 경우 진단 초기에서 자살 발생률이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자살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해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우선 양가 감정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살하는 사람은 100% 죽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 찬 것은 아니고요. 죽는 순간까지도 살고 싶다와 죽고 싶다가 시소처럼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순간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자살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다음은 충동성인데요. 이 양가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죽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은 대부분 충동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을 인터뷰해보면 그 순간의 감정에 대해서 대부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위험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잘 지지해줄 수 있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겠죠. 다음은 경직성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살과 관련된 생각에 매몰되어서 다른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지금 이 문제를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전제를 하고 거기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여러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본인이 생각하는 극단적인 선택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대안도 있음을 납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살 간호 사정 인데요. 대상자의 도움 요청 여부, 자살 계획 유무와 특성, 대상자의 정신 상태, 삶의 양식, 지지 체계 이용 가능성 등 포괄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살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상자의 가족과 친구를 포함시킵니다. 사정하는 동안 대상자에게 관심을 전달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반드시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살 사고나 계획이 있는지 사정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직접적인 자살 사고 사정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죽음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살을 감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삶의 가치 등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자살에 대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상담 초보자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위의 단계별로 점차 질문을 해 나가면 대상자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의외로 담담하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자살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어느 때 자살을 시도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므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살 위기 사정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현재 대상자의 증상을 고려합니다. 대상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절망, 자기 비난, 실패감, 무가치감 등의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감정인지, 그로 인해서 지속적 불면, 체중 감소, 사회적 위축, 초조, 안절부절,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이는지, 자살 사고와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대상자의 일상에서 굴욕적인 생활 사건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된 자살 미수에 대한 준비가 있는지, 방법의 치명성까지 살펴보고요. 자살 노트, 유언 작성, 소중한 물건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 등의 자살 준비 활동을 보이는지도 사정해야 합니다. 충동성, 공격성, 적대성, 인지적 완고성과 부정성, 절망감, 낮은 자존감, 경계성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등이 있을 때 자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성격적인 요소도 사정해야 하며, 최근의 이별, 이혼, 사별, 혼자 거주하거나 무직인 경우, 최근 직업 변화가 있거나 실직, 이사, 상실, 학교 문제 등의 스트레스 요인도 고려합니다. 과거의 자살 기도, 정동장애, 우울, 알코올 질환, 물질 남용, 청소년기 행동장애, 노인의 초기 치매 등의 유무와 정동장애, 알코올 중독, 자살 행위 등에 관한 가족력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음은 자살 위기 간호중재입니다.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살 위기를 촉진시키는 생활 양식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처 방법을 개발하도록 보호 요인을 증가하는 것이 간호활동의 초점이 됩니다. 신뢰적 치료 관계 형성을 통해서 고립감을 감소시키고 안정감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말과 느낌에 반응하고 자살 위기 촉진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위기 상황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요구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지하여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 입원이나 기타 치료시설 등의 보호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거리 범위, 가까이에서 사정 및 관찰을 해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요. 초기 문제 해결 후 대상자로부터 자살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자살위기 상담 등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이 갖는 분노, 죄책감, 수치, 양가감정, 좌절, 슬픔 등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대상자 자살에 대한 심리적인 인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학대와 폭력 간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